말이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꿈꾸고 있는 일이 있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머릿속으로 나 꼭 이뤄낼 거야, 그런 꿈 이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그 꿈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선생님의 응원이 같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좋으니까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액체, 특히 물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물의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맞아요. 물의 부피와 밀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물과 얼음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액체가 고체로 가면 그 부피가 줄어들지만 물은 액체가 고체로 가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 수소 결합을 하면서 육각형의 형태로 배열이 되니까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 빈 공간 때문에 오히려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들었고,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죠. 이런 현상들을 한번 그래프로 살펴봤었어요. 일단 우리 마이너스 4도씨에서부터 0도씨로 얼음의 온도를 높여봤더니 얼음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네? 왜 그렇다고요? 그치, H2O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는 이 수소 결합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서요.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됐습니다. 얼음이 물로 될 때는 그래요, 부피가 갑자기 훅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이 수소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물 분자들이 이 육각형의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부피가 훅 줄어들었고요.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0도씨에서 4도씨, 여기 좀 포인트라고 했어요. 왜? 온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작아지잖아. 왜였냐면 물 분자들이 아직은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고 있는 그 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그 에너지를 충분히 다 써먹겠어, 내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지 하는 순간 4도씨가 넘어가면 열 팽창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부피가 증가했고 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얼음은 위에서부터, 물은 위에서부터 온다, 얼음은 물 위에 동동 떠있다, 이런 현상들 같이 살펴봤었죠. 두 번째, 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분자 사이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소 결합 덕분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들 때문에 물의 융해열, 고체가 액체로 갈 때 필요한 열, 또는 기화열,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했던 그 열들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이런 거 같이 봤어요. 그 다음에 물의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요. 물의 열용량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비열 먼저 같이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열은 물질을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였습니다.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 이게 비열이었다면 열용량은 이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자. 그래서 일정한 양의 물질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라고 하자,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비열이 됐든 열용량이 됐든 이게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 가열을 해줘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고 냉각을 시켜도 온도가 잘 안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바로 물의 열용량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열을 가하거나 냉각시켜도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봤던 애들이 표면 장력.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몰려드는 힘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끌어당기려면 분자 사이 힘이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잘 잡아당기니까 땡그랗게 될 거고요. 네, 서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좀 더 널찍하게
평평하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온도에 따라서도 자료 해석해 봤고요. 물과 에탄올, 서로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같은 물질이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 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더 평평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물이랑 에탄올이랑 비교했을 때는 에탄올이 분자 사이에 힘이 더 약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유리판에다 떨어뜨렸을 때, 플라스틱 판에다 떨어뜨렸을 때 더 널찍하게, 더 평평하게 펼쳐지는 모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물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면 이번 시간은요, 액체의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액체의 증기 압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언제 들어봤을 법하냐면 우리 화학원에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 이미 공부해 봤죠. 가역 반응했잖아.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정반응, 반대쪽으로 올 수 있는 역반응, 그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동적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어도 되고요. 어떤 액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액체 표면에 있던 그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기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처음에 기체 상태로 있던 분자들은 거의 없죠. 기체 상태로 있던 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액체로 돌아오는 걸 응축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기체 분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액체들의 증발은 일어나고 있으나 응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증발 속도보다도 응축 속도가 매우 작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응축.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용기 안에 기체 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다가 우리 같이 만나자 라고 해서 충돌을 해요.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겠지.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던 애들이 에너지를 잃으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응축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은 꾸준하게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응축 속도도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은 기체 분자들이 생겨요. 그럼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네요. 그럼 부딪혀서 에너지를 잃고 다시 돌아오는 애들, 즉 응축되는 애들도 늘어나겠네요. 언제까지 늘어나냐면 증발되는 애들의 속도와 응축되는 애들의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증발되는 속도, 응축되는 속도가 같은 지점을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기 안에 있는 기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 있죠? 이 안에 있는 기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압력들을 우리는 증기 압력이라고 불러줄게요. 왠지 화학원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 우리 지금 증기 압력 새롭게 배웠으니까 꼭 기억해 주는 걸로. 그럼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지금까지 배웠던 이 현상들을 그래프로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축을 속도라고 해볼게요. X축 시간, X축은 시간이라고 해보고 Y축을 속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응축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왜? 기체 분자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요,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증발이 뭐였다고요?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뿅 하고 기화돼 나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해요. 그럼 밖에서 온도를 뭐 인위적으로 갑자기 훅 낮추거나 높이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액체들은 에너지를 받을 거고요. 온도라는 것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 표면에서 증발되어 나가는 애들은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합니다. 우리가 온도를 갑자기 바꿔주는 게 아닌 이상. 그런데 응축 속도라고 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응축이 안 나타났어요. 기체가 없잖아.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기체 분자가 생성이 되면서 기체들이 응축되기 시작을 했죠. 기체 분자가 많아지니까 응축될 수 있는 애들도 많아져.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애들의 개수랑 들어오는 애들의 개수가 똑같으니까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있다 없다? 그치,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계속 움직이고는 있으나, 즉 동적이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증발과 응축의 차이 때문에 기체 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었을 거 아니야. 용기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로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의 의미도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증기 압력인데요. 물질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몇 가지 물질들의 증기 압력을 확인을 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교재 한 페이지 뒤쪽으로 잠깐만 먼저 넘어가 보시면 이런 증기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증기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플라스크를 준비해요. 내부를 진공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여기도 진공 상태. 그러니까 수은주의 높이가 서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액체를 조금 넣는 거예요. 액체를 넣어주세요. 액체를 넣고 충분한 시간을 둡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플라스크에다가 액체를 넣고 충분한 시간을 흘려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생겼다고. 그 기체 분자들에 의해서 그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수은주를 밀어내게 될 거고요. 반대쪽에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이 밀어낸 수은주의 높이만큼이 바로 증기 압력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증기 압력을 측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액체가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럼 그때 이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겠다? 얘는 네, 좀 위험한데요. 어느 포인트가 위험하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 아직 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프로 따지자면 한 이쯤까지 왔어요. 그런데 난 더 증발이 하고 싶은데 안에 액체가 없어서 증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증기압력이요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증발되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가 똑같은 지점이에요 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뭐 과량은 아니더라도 일부의 액체가 남아있는 상태여야 이때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실험 방법은 소개는 해드리는데 선생님도 사실 알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이런 걸 어떻게 직접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원리는 알고 있어야 얘네들을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실험이 좀 더 하기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수은을 채운 수조를 준비하고요. 역시 시험관에다 수은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뽕 넣어요. 이거 우리 언제 공부했는데? 그쵸? 기체 첫 시간에 했어요.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 측정 실험에서 수은주 실험이었는데
밖에서 누르는 압력만큼 이 수은주가 누를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과 수은주의 높이가 서로 똑같아요 라고 그 토리첼리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기압은 뭐 76cm HG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증기압력을 측정하고 싶은 액체를 조금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공간이 수은으로 차 있다가 수은이 쭉 내려와 버렸으니까 진공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수은의 증발을 무시한다면 그 진공 상태였던 애들한테 여기에다 액체를 좀 더 넣어준 거예요. 액체를 넣어주자, 액체. 그럼 이 액체들이 증발이 시작이 되겠네. 증발이 되면서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생길 거고 이 기체 분자들 덕분에 이 수은을 조금 더 밀어낼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 밀어낸 높이만큼, 이 밀어낸 높이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치, 액체 증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를 증기압,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정확히 얘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맞아요. 여기에 액체를 조금은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기압력을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의 증기압력을 측정해 본 결과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에틸에테르, 에탄올, 물, 세 가지 물질의 증기압력 곡선이에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는 온도가 높아졌더니 압력이 높아져요. 증기압력이 높아져요. 여러분, 증기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기체 분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 분자들이 더 평평평평 더 잘 빠져나갈 수도 있고, 걔네들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정한 온도를 하나 같이 잡아 볼게요. 네, 여기 온도에서 여기 한 34.5도라고 하는데 이 온도를 한번 쭉 해봤더니 분명히 온도는 같은데 물의 증기압력, 에탄올의 증기압력, 그리고 다이에틸 에테르의 증기압력이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를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지. 증기압력이 다르다는 건 기체 상태로 바뀐 분자의 수가 일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기체 분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압력이 높은 거고 적게 만들어졌으면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럼 많이 만들어졌다는 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기체 분자가 많아졌다는 건 액체와 액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던 힘들이 약했으니까 에너지를 좀만 줘도 톡톡 하고 다 기체로 빠져나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물은 어떨까? 물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결합이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줘도요, 기체로 되는 애들이 간혹가다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체 분자 수가 적으니까 압력이 작게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정리를 해봅시다.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커요. 기체가 잘 만들어졌어요.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했으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작아요. 증발이 잘 안 됐어요. 왜? 분자 사이 힘이 컸으니까 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작아지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증기압력을 이용해서도 분자 사이의 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여기까지 하면요, 선생님, 저 분자 사이의 힘을요, 끓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판단을 했었거든요. 증기압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끓음이라고 하는 정의부터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는 다 알아요. 저거 끓는 거야. 저게 끓는 건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끓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액체 내부에서도 뽀글뽀글 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액체 표면에서 되는 거는 증발이라고 했죠.
끓는다는 건 액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면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라면 끓일 때 잘 보면 언제부터 물이 끓는다라고 하냐면 냄비를 쭉 보다가 냄비 안쪽에 기포가 뽀글뽀글 생기다가 어느 순간 퐁퐁퐁 나올 때 그게 끓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끓는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액체가 증기가 되려는 그 능력 있죠. 증기 압력과 외부에서 얘를 눌러주는 그 외부 압력이 서로 같을 때가 끓게 되는 거고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요 대기압을 몇 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1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기준 끓는 점은 대기압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 그럼 보세요. 대기압이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에요. 그러면 액체도 몇 기압, 증기 압력이 1기압이 되어야 액체 내부에서도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죠. 증기압력 곡선 다시 볼게요. 우리 밖이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760mm Hg 수은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이에틸에테르는 몇 도시에서 증기압력이 760이었냐면 34.5도시에서, 에탄올은요 쭉 내렸더니 약 80도씨 78.3도시에서, 물은요 100도시에서 증기압력이 1기압이었다고요. 그러면 끓는 점이 더 높다.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 에탄올이 다이에틸 에테르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다.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죠. 근데 우리 분자 간의 힘을 또 뭘로 판단하기로 했었냐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크면 기체로 잘 바뀌는 거니까 분자 간의 힘이 작다라고 했어요. 분자 간의 힘이 제일 작다. 다이에틸 에테르 맞잖아.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이 작아요. 기체가 잘 안 되네. 분자 사이의 힘이 커. 분자 사이의 힘이 크니까 끓는 점이 높구나. 맞아요. 네. 이렇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증기압력과 관련되는 현상이었고, 그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 엮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압력을 높여주면요, 이 물질을 끓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온도가 더 높아져요. 왜?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증기압력을 높여줘야 되니까 끓는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냐면 압력밥솥에 하면 밥이 더 막 찰지고 맛있잖아요. 선생님은 별로 요리를 잘 안 좋아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대요. 이게 압력밥솥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외부 이제 기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압력을 높여서 이 안에 있는 물이 끓는 점을 확 높여줘서 음식들을 더 고온 상태로 조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도 되겠죠. 압력이 낮아지면요, 물질은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거는 선생님은 안 해봤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씨가 되지 않아도 끓어요. 왜? 산 위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더 낮은 증기압력으로도 끓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온도가 더 낮을 때 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도라고 하는 건 기준 끓는 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런지, 외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끓는 점의 변화가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한 실험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확인해 봐요. 선생님이 이 용기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담았습니다. 이 용기는요, 뚜껑을 닫고 이런 펌프로 이 안에 있는